혹시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고 있던 방식하고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였죠. 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미국 해군의 사성 제독 측에서 의원들 앞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단순한 돈이 아니다. 미국의 국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요. 이 한 문장이 시장에서 조용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바로 떠오르죠.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그 제독이, 왜 하필 청문회에서 비트코인 얘기를 꺼낸 걸까요? 오늘은 그 정답을 다른 채널에서는 잘 짚지 않는 각도로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독이 누구인지부터 짧게 알고 가셔야 돼요. 이름은 세뮤얼 파파예요. 미국 해군에서 가장 높은 별을 단 사성 제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계급보다도 현재 세뮤얼 파파가 앉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인도 파콤이라고 부르는 곳의 사령관인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직접 마주보고 있는 가장 앞줄에 있는 군사령부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장군 한 명이 비트코인 좋더라 이렇게 흘린 말이 아니라 미중 대치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공식적인 미국의 청문회에서, 그것도 내년도 국방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 말을 꺼낸 겁니다. 자리의 무게부터가 남다르죠. 그럼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파파로 제독이 한 말은요, 두 가지로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비트코인은 가치 있는 컴퓨터 과학도구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은 국력을 투사하는 수단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려면요, 비트코인을 지탱하는 기술 하나만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작업 증명이라는 기술인데 그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하려면 어마어마한 전기랑 어마어마한 장비가 필요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쪽이 항상 지키는 쪽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써야 됩니다. 이 제독이 말한 건 바로 이 구조인데요. 말 그대로 공격자한테 더 많은 비용을 물리는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바로 사이버 보안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이야기가 확장되기 시작을 해요. 사실상 이 시각 자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의 우주군 소속의 제이슨 로월이라는 연구자가 2023년부터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인데요. 비트코인을 단순 돈이 아니라 국가의 데이터라거나 통신, 명령 신호까지 지킬 수 있는 일종의 방어 시스템으로 봤고, 2023년에는 조금 특이한 소수 의견 정도로 여겨졌던 주장이었었는데, 그로부터 3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점, 군의 최전선을 지휘하는 사성 제독이 의회에서 결이 같은 말을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소수 의견이 주류 안보 담론 안으로 걸어 들어온 순간인 거죠.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는데요. 공화당 상원의원 토미 터버빌이 질문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짚었습니다. 중국의 최고 통화 싱크탱크마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보는 연구를 내놓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 연구는 미국의 비트코인 정책연구소가 먼저 낸 보고서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맥락이 깔려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의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같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전략적으로 다시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 이 두 가지 초강대국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홀더분들도 조금 서늘해지실 텐데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이어집니다. 제독은 발언 끝에 이런 말을 담갔어요.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을 하겠다. 더 구체적인 건 비공개 자리에서 다루는 게 낫겠다. 그 비공개 브리핑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요. 다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미국의 사성 제독이 공개 자리에서 여기서 이만하고 선을 그을 때는 또 그 뒤에 남겨둔 얘기가 어느 정도 있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다라는 거. 최소한 공개된 내용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겠죠. 그럼 이쯤에서 이런 의문도 드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가격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비트코인 호재는 대부분 이런 흐름들이었죠. 기관이 산다, 기업이 산다, ETF에 돈이 들어온다. 이건 전부 다 금융시장이라는 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번 건 좀 달라요. 이번 호재가 이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 인프라 위에 올려놓는 이야기고, 범주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주가 달라지면 수요의 성격이 바뀌겠죠. 기관들은 가격을 보고 매수해요. 오르면 더 매수하고요. 떨어지면 덜 매수합니다. 근데 국가가 안보 자산으로 본다. 그건 가격에 덜 민감한 수요겠죠. 국가가 전략적으로 일정 수량을 확보하려고 할 때는요, 비싸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격의 수요가 시장에 얇게라도 깔리기 시작한다면은 비트코인의 수요 곡선 자체가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하루 만에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요, 몇 년에 걸쳐가지고 구조적으로 바뀌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놓고 보시면은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 딱 한 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당장 어떤 극적인 가격 급등을 보이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용히 국가급의 자산으로 분류가 옮겨가는 흐름일 거고, 미국 쪽에서는 전략 비축, 채굴 인프라의 자국 회귀, 그리고 사이버 안보 연구 같은 이런 방향으로서
정책이 하나하나씩 쌓여갈 가능성이 크겠고요. 중국 쪽에서도 겉으로는 규제를 유지하면서도요, 내부적으로는 전략적인 검토를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맞물린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몇 년에 걸쳐가지고 투기 자산이라는 꼬리표를 뗄 거고 국가 단위의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단발성 발언이 아니라요. 지난 2023년부터 군과 정책 연구기관에서 3년째 같은 방향으로 자료가 쌓여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청문회 발언 자체가 그 축적된 흐름이 수면 위로 올라온 한 가지 장면에 가깝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실들을 하나로 꿰어봤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그림이 이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 기준 77,000달러 돌파했죠. 미국 상장사가 25억 달러 규모로 추가 매수를 했다는 보도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번 청문회 발언이 그 흐름 위에 얹혀있다는 거, 이 타이밍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세 문장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해군 사성제독이 비트코인을 국가안보자원으로 공식 언급했고, 이 시각은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동시에 자라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요 성격이 투자에서 국가 전략으로 조금씩 넓어질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미국이 이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카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비트를 사서 쌓아두는 이런 정책의 가능성이 있겠는데 과연 그게 언제, 어떤 형태로서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자료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나 비트를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했을 때 아직도 예전 시장 생각만 하고 그냥 몇 년 묻어두고만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방치에 가까운 장기 투자 매매를 운영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과거 시장과는 많이 달라진 현재 시장에서는요, 이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보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나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런 계획이 없이 방치에 가까운 장기 투자를 하시면은 이게 말이 장기 투자지 그 중간에 찾아오는 하락장들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서 손절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비트코인이나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있지만요,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보유만 하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단기 고점 라인 4,850원 라인에서의 매도 타점을 말씀드렸었죠. 지금 리플 얼마죠? 2,000원입니다. 이때 매도 안 했으면 이미 반토막 손실이 난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당히 올라갔을 때 팔 줄 알아야 되고, 또 반대로 내려갔을 때 매수할 줄 아셔야 된다. 1,8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에 따른 단기 고점 라인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이 우상향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 저점에 사고 고점에서 팔고 또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파는 이런 식으로 구석구석 뼈까지 발라먹는 매매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보방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입장 신청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조금 이상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소파이라는 큰 핀테크 회사가 XRP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받기만 하고 돌려주진 않는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객이 XRP를 소파이 계좌에 넣을 수 있는데 본인은 다른 지갑으로 빼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용자들은 당연히 화가 났겠죠. 아니 내 돈인데 왜 못 빼냐, 이런 반응이 쏟아졌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지금 XRP에 대한 입금을 열어두면서 XRP 출금만 막아놓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팩트부터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소파이는 미국에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핀테크 플랫폼입니다. 은행 업무도 하고요, 투자도 하고요, 대출도 해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XRP 입금 기능을 공식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었고, 근데 외부 지갑으로 빼내는 출금 기능은 빠져 있었어요. 더 블록이라는 해외 매체에 따르면요,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게 사실상 현물 ETF랑 뭐가 다르냐, 이런 말까지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향후 출금 기능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출금이 막혀있는 동안에 고객이 넣은 XRP 그 플랫폼 안에 그대로 쌓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XRP처럼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자산은 시장에 실제로 돌아다니는 물량들이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돌아다니는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눌리고요,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지금 XRP 시장이 딱 그런 방향으로서 한 발짝 움직였다는 뜻인 건데, 근데 이게 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지 이 대목에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를 과거에도 본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로빈후드라는 어플이고, 이 어플도 처음에 암호화폐 출금을 한동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은 플랫폼 안에서 사고 팔 수만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 로빈후드 안에서는 코인 물량이 계속 쌓였었고요. 나중에 출금이 열렸을 때는 이미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물량들을 수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비슷한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의 그레이스케일의 GBTC라는 상품도 마찬가지죠. 한동안 내부에서 현금화가 쉽지가 않았었고, 그 기간 동안의 비트 물량들이 그 안에 갇혀가지고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줬던 사례로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시면은 출금을 막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고객 불편의 문제가 아니었고,
플랫폼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기관이었던 뜻입니다. 물론 소파이가 똑같이 움직인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XRP의 실제 유통량 구조 이야기입니다. XRP는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코인이죠. 근데 그 중에서 리플사가 오랜 시간 동안 잠궈놓은 물량,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물량,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이 꺼내지 않고 있는 물량들 빼고 나면은 실제로 시장을 자유롭게 떠도는 물량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집계 기간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방향성만 보시면은 유통되는 XRP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줄어드는 흐름에 가깝고, 또 이런 상황에서 소파이 같은 큰 핀테크가 추가로 물량을 자기 안에 잠그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슈의 진짜 핵심인데요. 단순하게 거래소 하나가 이상한 정책을 폈다? 뭐 이런 뉴스가 아니라 가뜩이나 빡빡했던 유통구조에 압박이 한 겹 더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왜 그렇게 보는지 근거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핀테크 시장은 경쟁사끼리 서로를 굉장히 빠르게 따라하는 특성이 있죠. 한 회사가 새로운 자산을 편입해서 또 고객 반응이 괜찮으면은 경쟁사들이 비슷한 상품을 빠르게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파이의 XRP 편입이 고객 유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른 미국 핀테크 회사들 비슷한 구조, 그러니까 입금 먼저 열고 출금은 나중에 여는 방식들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시장에서 돌아다니던 XRP들 점점 더 플랫폼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거고, 유통 물량이 더 줄어들고요. 가격은 수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반대 방향도 가능합니다. 소파의 출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또 몇 달 안에 풀려서 그동안 잠겨있던 물량이 시장에 다시 풀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홀더 입장에서는요, 지금 가장 의미 있게 지켜보셔야 될 신호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소파이의 출금 재개 공지고, 언제 어떤 조건으로 출금이 열리는지 이 흐름의 다음 챕터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소파이의 출금 제한 자체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불편한 사건이겠지만요, 수급 관점에서 봤을 때는 XRP 물량이 한 번 더 조용히 잠기는 흐름이겠죠. 이 과거의 로빈후드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구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가격 급등락보다도 수급 구조의 변화 자체를 먼저 보셔야 될 타이밍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소파이가 이렇게 XRP를 조용히 잠그는 동안 리플사가 미국 금융권과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또 다른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진짜라면요, 오늘 말씀드린 공급 쇼크가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신호가 과연 무엇일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정확하게 파헤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하락하고 떨어지는 것들을 불안해하시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하락하는 시장을 기회의 시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시장이 재밌어지고 또 지루해지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도요, 리플 좋아하는 분들 5,000원일 때 리플 매수하는 것보다 지금 매수 넣으면 3개는 더 매수가 가능합니다. 같은 만원이라고 할지라도 5,000원일 때 2개 살 수 있었으면 지금은 5개 가까이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시장을 보는 관점들, 그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이런 시선들보다는요, 이런 시장이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찾아 나가보셔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에 대해서 저점 구간, 1830원 구간, 1900원 구간 분할 매수하셔라, 이렇게 타점을 안내드렸었죠. 지금 시장은 이러나 저러나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이고,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고점 라인에서 또 매도하면서 다시 한번 또 매수하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요, 앞으로도 찾아올 이 반등장과 상승장을 찾아 나가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리플이 쭉 우상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저점과 고점이 있을 거예요. 샀다가 팔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줄 때 다시 매수하고 또 다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타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리플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만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러시아가 코인 시장 전체를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명단에 비트코인 들어갔고요, 이더리움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소라나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리플 XRP는 빠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XRP한테 나쁜 소식인 건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른 채널에서는 그동안 들으신 이야기랑 완전히 다른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번 러시아 이슈는 XRP한테 단순한 호재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기회 중에 하나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에 통과된 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짚고 가야겠죠. 이름이 조금 깁니다. 디지털 통화 그리고 디지털 관리 법안, 이름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단순한데요. 코인을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고 또 어떤 코인을 어떻게 거래할지 나라가 직접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코인 거래가 사실상 회색지대에 있었거든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였죠. 그걸 이번 법으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 법 안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격을 통과한 코인들만 러시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자격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격은 시가총액입니다. 여기서 시가총액은 코인 전체의 시장 가치고 이게 약 600억 달러를 넘어야 되는데요. 한국 돈으로 따져봤을 때 8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거래량입니다. 매일매일 거래되는 양이 12억 달러를 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격이 가장 재밌습니다. 이 코인이 거래된 지 5년이 넘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즉 새로 나온 코인은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안 되고요. 검증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이 세 가지 조건에 XRP를 대입해 볼까요? 시가총액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은 XRP의 시가총액은 600억 달러 기준을 충분히 넘는 수준이고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12억 달러 기준을 무리 없이 충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거래 이력 5년. XRP는 2013년부터 거래된 코인이죠. 올해로서 12년이 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상한 건요. 조건은 전부 충족하는데 왜 첫 번째 명단에서 빠졌을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면은 지금 공개된 명단은 어디까지나 1차 초안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가장 안전하고 논쟁이 적은 코인들이라서 먼저 들어간 거고 확정 명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죠. 한국 채널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디테일입니다. 러시아은행협회, 그러니까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이 모인 단체인데 이것이 지금 정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어요. 무슨 의견이냐?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코인을 더 넓혀달라는 요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 세 가지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하게 한 협회가 의견을 낸 게 아닙니다. 러시아 의회 내부에서도 지금 이 법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너무 좁게 가면은 결국에 러시아 사람들이 외국 거래소로 빠져나간다는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2차 독회 전까지 법안 수정이 가능한 상황인 거고, 즉 명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뜻이겠죠. 진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금 전 세계 흐름을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는 코인 ETF가 줄줄이 승인되고 있고요. 리플은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내놨고요. 러시아에서는 이번 법안으로 시장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이 두 거대한 나라가 거의 같은 시기 코인 시장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두 나라가 모두에서 결제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코인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가치가 너무 출렁여서 결제용으로는 거의 안 씁니다. 디지털 금에 가깝죠. 이더리움은 무겁고 느려서 송금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빠르긴 한데 아직 국가 간의 결제 인프라로는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결제 측면에서 그것도 국경을 넘는 결제까지 실제로 작동하는 코인, 사실상 XRP가 거의 유일하죠. 이건 제 의견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리플이 처음부터 은행 간의 송금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동남아, 중동 일부 은행들은 이미 리플 기술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해가지고 다른 나라랑 거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 결제 통로로 가장 현실적인 후보가 리플 XRP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건 단정이 아니라 지금 시장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추론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가장 유력한 흐름은 이겁니다. 2차 독해에서 명단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왜 그렇게 보느냐? 러시아 은행들도 의회도 지금 법이 너무 좁다라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 법 같은 경우에 2026년 7월 1일까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수정안이 반영될 시간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 확장 명단 안에 XRP가 포함될 가능성 가장 높은 후보 중에 하나라는 게 지금 시장의 시각입니다. 자격 조건을 이미 전부 다 충족을 했고요. 결제용 코인이라는 실용성까지도 분명하니까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기 때문에 너무 단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흐름을 지켜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첫 번째 명단에서 XRP는 빠졌지만요. 자격 조건은 이미 전부 다 충족한 상태고 러시아 은행협회랑 의회 모두 다 명단 확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수정에서 XRP가 들어갈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죠. 더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미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두 시장 모두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결제용 코인들 사실상 XRP가 거의 유일하다는 점이 이번 이슈의 진짜 핵심이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러시아 은행협회가 지금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그 확장 명단 그 안에 정확히 어떤 코인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적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명단 안에 XRP가 실제로 포함될 가능성 과연 얼마나 될지 다음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 더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방금 코인 시장을 전면 합법화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여기서 들어간 1차 합법 명단에서 유독 리플이 빠져버렸는데요. 이거 진짜 악재 아닐까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러시아가 내건 합법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시가총액 600억 달러 이상의 것, 하루 거래량이 12억 달러 이상의 것, 거래 기간은 5년 이상의 것.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올해로 12년이 넘었고 이 조건들을 아주 넉넉하게 전부 통과합니다. 근데 지금 빠진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안전한 코인만 먼저 넣은 1차 초안이기 때문인 거고 오히려 지금 러시아 대형은행들과 의회가 나서가지고 이대로면 투자자 전부 도망간다. 명단 당장 늘려라 이러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법이 최종 통과되어야 되는 2026년 7월
이때 2차 수정안을 거쳐가지고 명단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당연히 XRP가 포함이 되겠죠. 특히나 국경을 넘는 결제용으로 쓸 수 있는 코인들, 사실상 리플이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장 명단에 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XRP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40% 넘게 빠졌죠. 지금 조금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요.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 리플 홀더분들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딱 이 타이밍에 예전부터 돌던 그 숫자가 다시 커뮤니티를 휩쓸고 있습니다. 589라는 숫자인데 XRP가 언젠가 589달러에 도달한다는 그 이야기.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 가격이 가장 힘든 구간에서 이 숫자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숫자에 집중하는 동안 홀더분들이 진짜로 놓치고 있는 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89 얘기 자체가 정말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베어 러블가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올린 이미지 한 장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숫자 해석을 붙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엘리트들이 짜놓은 금융개혁 코드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코맥스 589 규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의 상품거래소에 실제로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2014년 12월 이때 만들어졌었고요. 금이나 은 같은 비싼 금속 가격이 너무 빨리 움직일 때 잠깐 거래를 멈추게 하는 장치입니다.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 이 규칙이 발동되는 날 XRP가 금이랑 은을 대신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다리가 된다. 그래서 589달러라는 이 숫자가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공개된 자료에 전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음모론에 대해서 믿어라 믿지 말아라, 그 판단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번 이야기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부활했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왜 이상한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은 가격이 상승할 때 이런 서사를 잘 찾지 않습니다. 오를 때는 그냥 차트 보면 되거든요. 근데 가격 자체가 바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할 때,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다시 떠오릅니다. 왜냐면 홀더분들한테 뭔가 붙잡을 게 필요하거든요. 분노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있는 상태, 이 감정이 음모론이 살아남는 토양이고요. 실제로 XRP 리플 어떻습니까? 1,800원대까지도 하락했다가 2,000원에서 2,200원, 현재 길게 횡보 중에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XRP 4,900원 고점 대비했을 때 절반 이상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올라갈 일이 정말 많이 남은 상황이죠.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입니다. 589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는 동안에 이 기관들은 완전히 다른 숫자를 보고 있어요. 그 숫자들이 지금 4월달, 바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 XRP ETF 전체 자산 중에 기관 투자자 비중이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15.9%입니다. 나머지 84%는 개인 투자자들 돈이고요. 이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공개한 데이터고, 비교를 드려보자면은 같은 시점에 솔라나 ETF의 기관 비중은 48.8%입니다. 3배 넘게 차이가 나요. 많은 분들께서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고 믿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공시된 숫자만 보면은 기관은 XRP에 생각보다 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 골드만삭스가 XRP ETF 4개에 걸쳐서 약 1억 5,300만 달러 포지션을 들고 있습니다. 이 뉴스 들었을 때 다들 환호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숨겨진 팩트가 하나 있어요. 이 골드만삭스 포지션 하나가 공시된 전체 기관 보유의 73%를 차지합니다. 다른 기관들은 거의 안 들어와 있다는 뜻인 건데, 이건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 공개된 13F 보고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참고로 13F 보고서는 큰 투자회사가 자기들이 어떤 자산을 샀는지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문서인데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좀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타이밍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가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크업이라는 것은 법안을 수정하고 통과시킬지 정하는 회의입니다. 이게 4월 하반기,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5월까지 이 단계를 못 넘기면 중간선거 일정 때문에 2026년 안에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장 예측에 따르면 XRP ETF 누적 유입이 약 50억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입된 총액이 14억 달러 수준이니까 3배가 넘는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블랙록, 왜 아직 XRP ETF 안 되냐?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XRP ETF 전체 자산이 약 30억 달러에 도달해야지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 지금은 약 10억 달러 수준이니까 3배 정도 더 커져야 됩니다. 이 성장의 가장 큰 방어쇠가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결국에 이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589라는 숫자가 언젠가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먼 미래의 이야기고요. 오늘 저는 그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이 4월 말,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진짜로 XRP 가격을 움직일 만한 변수는 따로 있고요. 또 그게 훨씬 더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숫자들로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흐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크업이 무사히 통과되고 상원의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ETF 자금 유입이 다시 살아나면서 XRP가 현재 구간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반대로 마크업이 밀린다. 그렇다면 올해 안에 이 법안은 어려워지겠고요. 가격은 지금 구간에서 더 길게 머물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까지 공개된 입법 일정들 그리고 ETF 유입 패턴을 근거로 가장 개연성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589 같은 경우는 홀더들을 오래 묶어둔 강력한 이야기지만요. 이번 주랑 다음 주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진짜 방어세는 상원의 은행위원회 일정, ETF 기관 비중, 그리고 골드만삭스 한 곳에 편중 등 공시 구조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지켜보시는 게 실용적이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 하나를 파볼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왜 하필 그 4개의 XRP ETF만 골라 담았을까요? 이미 지나간 거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 앞으로 찾아올 반등대, 상승장에 대한 준비는 미리 전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시장은 좋으나 싫으나 상승 이후의 고점, 그 다음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또 하락 다음은 반등이고요. 그리고 상승했다가 고점 찍고 나서 또다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이 투자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하락이 없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하락 시장에 대해서 다음 찾아오는 반등장 어떤 준비를 미리 해놓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만족감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몰빵 투자라는 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시장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리플 코인이고 단기 저점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걸 몰빵으로 매수하거나 혹은 매도할 때 또 몰빵으로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매매에 대해서 중요하게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라고 할지라도요, 또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승장이라고 할지라도요, 갑작스럽게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속보에 의하면 러시아 측에서요, 7월 1일부터 비트코인으로 무역 결제를 받는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이 법안 안에 리플 홀더들조차도 놓치고 있는 한 줄이 숨어 있었는데요. 왜 이 7월 1일이라는 날짜가 이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XRP한테 더 중요한 날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일단 이번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헤드라인에 뽑은 단어는 딱 2가지였어요. 러시아 그리고 비트코인.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냥 비트코인 호재 나왔구나 이러고 넘어가셨죠. 근데 러시아가 실제로 만들고 있는 이 법안 내용을 뜯어보시면은 그 얘기 자체가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랑 재무부 측에서는요, 이번 법안을 하나로 묶지 않았습니다. 2개로 갈라버렸어요. 한쪽은 비트코인 같은 일반 암호화폐 규제, 또 다른 한쪽은 스테이블 코인만을 위한 별도 법안.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달러에 딱 붙어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코인이죠. 이 비트코인처럼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1달러면 1달러 계속 그 값을 유지하는 디지털 머니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을 해요. 왜 굳이 법안을 2개로 나눴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러시아는 무역 결제에 비트코인을 진짜로 쓸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 해석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개된 법안 자료만 봐도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으로 취급을 할 거고요. 국내 결제는 여전히 못쓰게 막혀있죠. 그럼 무역 결제는 뭘로 하겠다는 거냐? 그 정답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여기서 이유가 조금 웃깁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너무 흔들려서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회사가 러시아 회사한테 기름을 사기로 하고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돈 보내는 건 2달 뒤예요. 근데 그 2달 사이에 비트 값이 20% 빠져버린다. 팔았던 쪽은 그냥 돈을 20% 덜 받게 되겠죠. 이러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고른 게 스테이블 코인인 거고, 이유는 값이 흔들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그게 리플 XRP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서 리플이라는 회사는 원래부터 이 구조를 미리 설계해뒀어요. 리플이 2개의 자산을 갖고 있죠. 한 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XRP, 이거는 다리 역할을 할 겁니다.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바꿔주고요. 미국 돈을 또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중간 다리.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몇 초 안에 돈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건 값이 달러에 딱 붙어있는 쪽이죠. 가격이 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2개의 역할을 아예 다르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XRP는 다리 역할, RLUSD는 안정성 역할, 이게 리플이 설계해놓은 구조입니다. 이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 볼까요? 러시아가 법안을 2개로 쪼갠 구조, 한쪽은 일반 암호화폐, 다른 한쪽은 스테이블 코인. 이거 리플이 몇 년 전부터 그려놨던 그림이랑 거의 똑같은데요. 우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 우연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리플을 의식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단정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재를 받는 나라가 무역 결제를 위해서 고른 모델이 뭘까요? 리플이 만들어둔 모델들과도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팩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더 소름 돋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리플 레저라는 게 있죠. 리플이 만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돈이 지나가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위에 이미 RLUSD만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유로 스테이블 코인, 싱가포르 달러, 호주 달러, 브라질족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여러 나라 돈이 각각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하나의 도로 위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리플 레저 공식 문서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러시아처럼 앞으로 무역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나라 입장에서 바라볼게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 어디일까요? 이미 여러 나라 스테이블 코인이 모여 있는 도로겠죠. 그리고 그 도로 위에서 서로 다른 나라 돈을 순식간에 바꿔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XRP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진짜 한 줄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냥 머릿속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마스터카드가 제민이라는 거래소, 그리고 리플과 함께 RLUSD를 이용한 카드 결제 정산을 테스트하고 있죠. 이거는 공식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측에서는 브라자 뱅크라는 은행이 자기들 나라 통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리플 레저 위에 올렸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여러 가지 파트너들과 이미 RLUSD로 돈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여기서 선은 분명히 그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러시아 기업이 리플 레저를 직접 쓴다? 이런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같은 모델을 따라가기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 이미 깔려 있다는 이 구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XRP 가격이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냐?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뉴스 하나로 차트가 바로 급등한다? 이건 어렵다라고 봐요. 다만 이 부분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호재는 원래 이렇게 천천히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날 바로 튀어오르는 호재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러시아가 7월 1일 이때부터 본격적인 틀을 가동해준다. 비슷한 입장에 있는 다른 나라들 어떨까요? 이걸 일종의 참고서처럼 쓸 가능성이 크겠죠.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아니면 서방 은행 시스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따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러시아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외화 디지털 권리라는 이 새로운 분류 안에 넣어뒀었고, 이건 다른 나라가 자기 입맛에 맞게 복사해서 쓰기 좋은 틀입니다. 이게 한 나라, 두 나라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리플 레저라는 도로 위에 각 나라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둘씩 더 올라오겠죠. 그리고 그걸 연결해주는 다리 자산에 대한 수요가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쌓이게 될 겁니다.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바뀐다는 거고, 저는 이걸 홀더 입장에서 당장 오늘 내일의 차트보다도요 훨씬 더 무겁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는 7월 1일부터 비트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무역 결제를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중 구조가 리플이 원래 그려놨던 XRP, RLUSD 역할 분담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뉴스는 단기 호재라기보다도요 XRP의 구조적인 수요 스토리에 조용히 힘을 실어주는 사건에 가깝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만 남기고 영상 마칠게요. 러시아가 이렇게 문을 열어놨다면 이 모델을 다음으로 가장 먼저 따라갈 나라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얘기 다음 영상에서 후보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오르지 않는다고 반대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하락한다고 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불만만 계속 가지다 보면요, 결국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집니다. 코인 투자 시장을 떠나버려요. 이런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이 매매라는 단어에 있어가지고 매도, 매수 함께 공존하는 세트일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께서 조금 오르면은 이제 상승장 시작이다, 이런 생각에 무리하게 고점에 추격 매수, 몰빵 매수 해버리시죠. 그만큼 매수만큼 중요한 이 매도를 어려워하시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매수를 할 때요, 매도에 대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욕심보다는 오히려 원칙 매매로서 안전하게 접근하는 이 투자 습관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방금 전 일론 머스크가 인수 속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회사를 하나 사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가격이 무려 88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비보다도 큰 돈인데, 이 뉴스가 터진 직후에 드디어 도지코인 차트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폭등한 건 아니시겠지만 아주 조용하게 지금 상승 중에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번 영상에서 제가 꼭 답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 한 개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 도지코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먼저 확인된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자면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커서라는 회사를 88조 원에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고, 커서가 그럼 어떤 회사냐?
낯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개발자들이 코딩할 때 인공지능이 대신 코드를 써주는 도구입니다.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름인데요. 이 회사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기업 가치 25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올해 500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약 1년 9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무려 20배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죠. 일론 머스크는 왜 이 회사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려는 건지, 단순하게 인공지능이 좋아서 그런 건지,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주제입니다. 이 스페이스X는 올해 2월달 xAI라는 회사랑 합병을 했고요. 여기서 xAI는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그리고 X, 우리가 예전에 트위터라고 부르던 그 어플도 머스크가 가지고 있죠. 여기에 커서까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칩, 인공지능 모델, 그리고 데이터 센터, SNS, 그리고 개발 도구까지 거의 모든 단계를 한 가지 회사 안에 가지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팩트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스페이스X는 이달 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비공개로 IPO 서류를 제출했죠. 올해 6월달 기관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요. 이르면 여름에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인데 상장할 때 목표로 잡은 기업 가치가 1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조가 넘어갑니다. 이게 실현만 되준다면 스페이스X 한 회사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머스크 측에서는 여름에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그 직전에 88조짜리 인수 카드를 꺼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지 차트가 조용히 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보고 있는지 그 근거를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O를 앞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뭔지 아시나요? 이 기업 가치를 최대한 높게 평가받는 겁니다. 상장 직전에는 평가를 가장 크게 받아야 되는 시점인데 머스크가 가진 회사들을 보면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테슬라, 스페이스X, xAI, 그리고 X까지도 이 X머니라는 결제 네트워크까지도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실 건요. 일론 머스크가 작년부터 X를 단순 SNS 정도가 아니라 결제까지 될 수 있는 슈퍼 어플로서 바꾸겠다라고 계속 말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획까지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요. 그 구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결제 네트워크에 과연 어떤 자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팩트가 아니라 제 해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가장 자주 언급한 코인 뭔지 생각해보세요. 테슬라가 일부 제품 결제 테스트에 실제로 올렸던 코인 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 부분 도지 홀더분이시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진짜 짚고 싶은 거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조금 소름 돋는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금이 아주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스페이스X는 xAI 인수 이후에 손실을 보고 있다고 자체 발표문에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88조를 더 써야 돼요. 데이터 센터, GPU, 위성 인프라 이렇게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전부 다 어디서 메꿔야 될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IPO로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 또 다른 한 가지는 자기 생태계에서 실제 매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 결제 네트워크예요. 엑스머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제 매출이 거의 없고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를 빨리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IPO에서 평가받을 때 우리는 결제까지 된다. 이런 스토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도지코인은 어떤 역할일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시면 도지코인은 머스크 생태계에서 결제 자산으로 실험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머스크 본인이 오랜 시간 언급해온 자산이니까요. 다른 코인들도 후보가 될 수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공개된 맥락만 보시면은 도지코인이 가장 앞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길게 벌리지 않고 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흐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 IPO 전후로서 머스크는 자기 생태계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발표를 연속으로 터뜨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커서 인수가 공식화될 거고요. xAI의 새로운 모델이 공개될 거고요. 그리고 엑스머니 관련된 구체적인 업데이트가 발표가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엑스머니 쪽 발표가 나왔을 때 도지코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보느냐? 머스크가 과거에 큰 발표 직전에 자기 SNS에서 관련된 자산들, 힌트처럼 흘려온 패턴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 패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코인이 바로 도지코인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스페이스X의 6월달 로드쇼 일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엑스머니 관련된 공식 발표가 나올 건지, 일론 머스크가 자기 X 계정에서 도지 관련 언급을 다시 늘리는지,
이 두 가지고요. 이 두 가지 신호가 겹쳐서 나오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대로 이 신호들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이번 시나리오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도 이 신호들 확인하시면서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특히나 머스크 같은 경우에 여름 상장을 앞두고 88조짜리 인수 카드를 꺼냈고, 이건 단순한 AI 투자라기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에서 결제 레이어는 가장 약한 고리이고요. 도지코인은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까지는 엑스머니 관련된 발표, 머스크의 에센스 언급 등 같이 지켜보셔야 될 구간이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질문들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머니가 실제로 도지를 결제 자산으로 채택한 흔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알트코인이 10,000원이어도 좋습니다. 수익 실현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 이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당연하듯이 습관화가 돼 있으셔야지만 이 시장이 재밌어지고요. 또 어떤 시장이 찾아와도 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못하고 이 수익 실현의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결국에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팔고 나서 더 상승하면요, 그냥 더 올랐네,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건데, 실제로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목표 타점을 걸어놓는 이유, 오르는 걸 계속 쳐다만 보고 우리가 욕심이 많은 중요 타점들을 놓치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5%, 10% 익절하시고 25만원, 50만원 이렇게 수익, 절대 작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은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된 거예요. 먼저 내 것으로 만들고 만족할 줄 아는 습관들, 이 매매 습관을 키워 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타로서 수익 내고 있죠. 쭉 추세적인 우상향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단기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떨어졌을 때 눌림목을 사서 다시 한번 고점에서 팔면서 수익을 이어나가는, 최근에 도지코인으로만 5번 연속 수익을 냈습니다. 관련된 단기 종합방,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